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의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에 모처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께서는 지역의 변모를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흡족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북권의 현안과 비전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 세 분 모셨습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세 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이제 명절 인사 먼저 간단히 한마디씩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추석 연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이번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다행히도 우리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역은 걱정했던 것만큼 그런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많아서 서로들 위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돌아봤는데 시장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서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고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소병철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국민들 삶이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다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순천 지역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작물 피해, 특히 낙과 피해가 많았습니다. 어제 과수원에 가서 농민들과 대책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이 민생 제일 위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에 제일로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동용 의원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텔레비를 보기 싫다, 뉴스를 못 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취임 100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대책, 무책임, 무능의 삼무에 불공정, 불통, 불안의 삼불정부라 할 만합니다. 임기 시작한 지 100일 만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에 머무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는 일들이 그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러한 무능한 집단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민생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국회의원의 간단한 추석 명절 인사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의장 활동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반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격돌하는 상임위 활동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숙제인 여순 사건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님과 함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내년에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남의 현암 한정공대법 그리고 농촌사랑기부금법 모두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금융, 공정거래, 또 국무총리실 그리고 우리 보훈처 이 전부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동영 의원께서 상반기 의정선거와 앞으로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죠. 예, 3월 달에 대선을 치르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전반기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박순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서 사퇴하지 않고 있다가 제자 논문 베껴쓰기와 방석집 논문 심사건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결정타가 됐던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점들은 저희 의원실에서 발견해서 MBC에 연락을 해드림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 이후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증 TF가 구성이 되고 저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박순애 장관의 논문 표절과 그로 인해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들을 밝혀내서 결국 박순애 장관이 낙마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에 대해서 국민들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일도 해왔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간담회를 갖고요.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 활동들을 계속 좀 이어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지역 현안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수소공급망을 구축하는 문제나 율촌 산단 연결도로를 만드는 문제나 그리고 섬진강권 종합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문제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계속 풀어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의재 의원께서 의정선거와 향후 활동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제가 이제 당직을 좀 맡았습니다. 법률위원장하고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맡아서 우리 당의 전반적인 법률 문제라든지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하는 행위를 해왔고요. 상임위는 우리 여수하고 전남 동부권의 현안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을 해서 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지금 확정이 돼서 곧 착공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이 한 604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빠르면은 2030년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에서 지금 여수까지 전라선 고속철도가 너무 지금 새마을호 수준 아닙니까? 무늬만 고속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를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집어넣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궤도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 SRT 전라선 투입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이 동남부 쪽으로 특히 수서 쪽으로 가는 차편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삼성병원 가시는 분들 빨리 그거 해주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그것도 금년 중에는 전라선 여수에 투입시키겠다 이런 그 장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수 공항도 주차면이 너무 복잡했는데 한 400명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 중으로는 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토교통위에서 할 일은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후반기에는 상임위를 산중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여수의 이제 국가산단, 이 대개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안전 문제,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수 지역이 산단과 이 지역사회가 이 상생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이번에 좀 상임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러 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주요 현안 사업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국회의원께서 상반기 너무 바쁘시게 의정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역의 현안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서동영 의원님, 광양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정부 예산까지 이제 반영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도시 조성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향후 비전은 어떤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광양만권은 그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와 같은 제조업들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대기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왔고요. 우리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지역도 탈탄소 정책에 대비한 그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광양만권의 철광과 석유화학과 같은 이런 업종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덕에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오히려 자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양만권에서 생산되는 그 이 수소를, 자체 생산되는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의 거점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LNG 허브터미널도 같은 문제, 그런 구축하는 것도 같은 문제,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수소,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수 광양항에 수소항만 터미널을 구축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광양만권에 순환형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광양을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문제, 그래서 그 공공주택이나 또는 상업시설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차근차근 계획을 좀 세워나가야 할 거고요. 일단 전 세계가 수소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도 이제 그게 단지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되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하고 방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양 지역의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심 핵심 축이 돼서 이제 이게 확산이 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궁금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광양 활성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산 신항, 제2신항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 가동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동량 확보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미래 플랜이 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처음에 광양항과 부산항을 투포트로 하겠다. 이 항만 정책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한 20년 지나는 동안 부산항 말고 부산항 신항을 만들었고, 부산 신항도 부족해서 제2부산 신항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광양항은 계속 물동량들이 좀 목표량들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계획량이 320만 TU, 근데 작년에 215만 TU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광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이걸 해결하는 방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3-2단계 스마트항만입니다. 6,950억 정도의 재원이 투자돼서 2026년까지 스마트항만, 그러니까 자동항만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이제 광양항은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자동화 항만으로서의 명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게 항만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좀 미치고
도움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광양항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 계획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 투포도 정책을 스스로 사실상 폐기하고 광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한 면도 있지만 우리 전남이나 광양 지역에서도 광양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종합적 계획을 세워내는 연구센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필요한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는 지금 작년에 215만 TU였던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최소한 자족적인 컨테이너 도시가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300만 TU는 돼야 할 겁니다. 300만 TU로 늘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우선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고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하고 더 협의해서 그 물동량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도 좀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차근차근 물동량을 늘려내고 광양을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항만으로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로컬 화물 창출하는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 뭐 당연합니다. 우선 지금 배후 단지가 있긴 합니다만 배후 부지에 대부분 창고들만 있고요. 자체 제조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들이 좀 더 배후 부지에 많이 모여들어서 자체 물동량을 좀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수시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수시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지역 현안, 지역의 큰 논란이죠. 박람회장 운영 문제, 운영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문제 해법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사실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의 문제는 여수의 미래 정말 10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공론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이제 지금 대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을 여수 광양 항만공사에 매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이제 안이 하나가 있고, 무슨 소리냐? 여수 박람회장은 여수시에서 당연히 인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안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사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로 이관해서 거기서 하자는 시민들의 여론 동의하시는 분들은 12.8%밖에 지금 안 됩니다. 오히려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하자고 하는 분들이 60.7%나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공론화가 하여튼 가장 우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수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30년도에 지금 부산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2012년, 10년 전에 집중 투자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투자한 걸 다시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산 박람회하고 연계시켜서 이미 투자한, 박람회에 투자한 정부 예산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지자체가 활용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엑스포 취지도 살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과연 이거를 인수했을 때 이거를 우리 여수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이 재정 상태라든지 인력 구조가 우리 여수 시민이 원하는 그런 운영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정부의 공기관, 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42개를 지금 전환시킨다는
그 방침을 정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박약하게 된다. 이렇게 봐서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님들 시민들까지 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밑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철현 의원께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이제 항만공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뭐 이번 기회에 좀 거기 주철현 의원과 이렇게 좀 논의를 거쳐서 이제 거기 항구적인 이런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메가 이벤트가 열렸을 때 이제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합된 법안으로 이렇게 새로 발의를 해보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여수 시민들도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없습니다. 12.8%밖에 지지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충분히 전체 큰 틀에서 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주철현 의원님하고 이 부분도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엑스포장은 너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네. 철도가 바로 들어오고 크루즈항이 있고 공항이 15분 거리고 이런 입지 조건 좋은 데가 전국 어디, 아니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 정말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철현 의원님과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좀 솔루션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경전선 우회 노선 신설 부분이에요. 네. 보니까 뭐 지역에서도 이제 우회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방금 진행자님께서 참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경전선 전초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라남도와 접촉을 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순천만 관련된 게 아니고 광주, 송정, 나주 그리고 광양, 이제 경상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19년 12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좀 안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2천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한 14.5%가 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된 겁니다. 제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정무위를 선택했던 이유는 정무위가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모든 부처의 소관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와서 경전선 문제에 대해서 절규를 했었습니다. 그때 같은 날 제가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께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첫째, 철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경전선은 우리 순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진행자님 말씀에 이제 우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전임시장 때 자체 용역을 해보니까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1,000억 이상, 그리고 우회를 할 경우에는 2,000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회를 할 경우에는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 두 가지 외에 세 번째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의견인데요. 기술이 발전되어서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전향적인 답변은 해 주셨어요.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시민들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가 먼저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회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최근에는 우회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자치회장님들이 반대하는 또 지금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경전선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편의와 우리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에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들 7분들 모시고 또 그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5월 달에 추경을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4,7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전남 예산이 1,209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우리 전라도민 그리고 순천 시민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전남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단합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소음 분진에 대한 해결책, 또 하나 철도의 중요성, 지역 발전, 지금 관광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장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다시 경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도 주무부처 장관과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호남 배려 하시지 말고 정말로 호남 우리 주민들 그리고 특히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경전선 노선선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이제 정부 안에서 이제 국회 안에서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또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지자체장들과의 이런 협업, 네, 소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전선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 부분도 역시 정치권과 지역 자치단체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지자체장 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광규 시장과 수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셔서 제가 전화로도 통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직접 만나 뵙고 해법을 찾자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뜻이 같습니다. 정원 박람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김혜재 의원님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박람회를 많이 했지만 국가 주도 박람회는 사실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여수 해양 엑스포. 저는 내년에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박람회지만은 정원 박람회 지원과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여수에서 염려하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활용에 관한 부분도 아예 법안에 집어넣어서 통과가 돼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지금 정원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국비를 순천시 사상 최대 많은 6,763억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교부세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고 순천시 역사상 가장 많은 7천억이 넘는 금액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는 지자체장 그리고 인근 여수, 광양 저희들이 합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 그리고 마음의 위로 이 정원박람회는 생태, 전부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남의 관광 전남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세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 인접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전남지사님과 협업을 해서 순천 박람회를 이전과 이후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박람회를 치르신다는 생각으로 특히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고향에 오시는 우리 순천 출신 그리고 전남의 많은 향후들께서도 서울 외지에서 이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한 분이라도 더 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동부권의 이제 공통적인 현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뭐 저희 동부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성과였죠, 성과. 예, 성과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제 시행과 이런 보완 입법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74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여순 사건 피해자들의 한을 풀었다 이렇게 평가를 우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소병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동영 의원님, 뭐 주철현 의원님 그리고 전남 의원님들이 똘똘 뭉쳤고 이 법 통과시키는 데는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야당까지도 거의 뭐 만장일치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실제로 피해 신고도 받고 진실규명 작업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피해 신고가 이게 좀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여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피해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고 너무 긴 세월 지금 흘렀고 살아계신 분들도 몇 분 안 되는데 고령이어서 하나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신고가 너무 적다. 이걸 어떻게 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신고하도록 만드느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지금 시기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우선 법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도 지금 발의를 하고 해서 좀 완성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여순 사건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기념일이 되면은 홍보도 저절로 되고 국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선 지금은 도지사나 뭐 시장 주도로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주재로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보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나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키우고 이 진상 규명 부분이 된가 동시에 또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그렇죠. 피해자 유족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하튼 편의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가면서 이 법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전남 동부권 의원들 중심 또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소병철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방금 김혜재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고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신고 부분입니다. 9월 6일 현재 2987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194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희생자만 11,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는 이수만 정권이었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희생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이 법이 통과된 게 73년, 우리 여수의 김충재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7분의 선배 의원님들이 8번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나 우리 김혜재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 그리고 전남권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 설득하고 해서 어렵게 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법에 보면은 목적에 첫째가 진상규명, 두 번째가 명예회복, 세 번째가 합당한 권리 행사, 네 번째가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국민화합, 이게 이제 방점입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세 번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당한 권리 행사는 무엇인가? 결국은 국가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법이 제정되고 금년에 지금 이제 비로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희생자에서 8천여만 원을 보상하는 건데요. 이 용어 자체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이라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18 민주항쟁 그리고 제주 4.3 모두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부분인데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집중해야 될 것은 신고를 누구나 해 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이 여순 사건으로 해서 전라남도, 전북, 경남 전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신고를 진행해 보니까 서부권은 신고가 너무 저조합니다.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광주는 당시에는 전라남도였습니다. 광주에서 신고를 받아보니까 신고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실 우리 MBC에서 뉴스앤이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옆에 동네 아니면 옛날 어른들께 들었던 내용이 있으면 전부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나씩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만 이것들을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위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동영 의원께 이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 저희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방소멸 문제, 광양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도시 인구세는 가장 적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한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방소멸 문제가 좀 광양만의 문제거나 춘천만의 문제이거나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거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역 격차와 지방소멸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배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 정말 심각함이 몸으로 막 느껴집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는 하나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저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좀 제가 집중해서 보는 건 지방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정도는 여기를 나오면 서울대에 있는 주요 사립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도 더 추가로 지원하고 투자를 이루어내면 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이 좀 살아나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지방 중심 대학들이 좀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지방의 대학들이 살아나면 인재가 거기서 배출이 될 테니까요. 그 인재를 찾아서 기업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교육 일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늘상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이제 지방이 기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 기초 지자체별 또 과제들은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대로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동북권 의대 유치 문제. 네. 이 문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서부권하고도 연동되는 문제라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서부권에서는 지금까지 기조가 전남 유치가 우선이다라는 이런 전남도의 기조를 갖고 갔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각자 도생하자라는 이런 논조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권과 서부권의 경쟁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재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전남 동북권하고 서부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는 반드시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된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동북권이냐 서부권이냐, 그거는 당연히 경쟁해야죠. 그런데 우리 동북권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인구 집중도라든지 응급환자, 중증환자 비율이라든지 그 응급환자들 전원율이라든지 이게 서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 하나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동부로 와야 된다. 이거는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부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과대학은 국립대학에 둬야 되기 때문에 순천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하고, 병원은 상생 차원에서 이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여수 쪽으로 율촌 정도에 하면은 거의 순천이나 율촌이나 광양이나 그 중심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 하고, 광양에는 간호대학을 설립을 해서 여수, 순천, 광양이 의과대학, 대학병원, 간호대학 이 세 개를 하나씩 하면서 힘을 합쳐서 병원을 전남에 유치하고 의과대학을 전남에 유치하면서 동북권으로 가져오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아까 김 국장님 말씀 중에 이제 정확하게 서부권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에 목포 의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지적하신 대로 서부권, 동부권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의한 법은 의과대학을 전남에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서부, 동부가 경쟁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전남의 의과대학을 가져오되 서부의 캠퍼스, 그리고 우리 순천의 캠퍼스를 설치하자는 새로운 융합형 의과대학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시는 서동용 의원님이나 김혜재 의원님 저희가 합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의과대학을 목포에 가져오냐 순천에 가져오냐 경쟁이 아니라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싸우다가는 네. 양쪽 지역이 다 같이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 네. 김원 의원님께서 토론에 오셔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고 네. 저는 천하람 위원장 우리 국민의힘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서북권 다 융합해가지고 융합형 캠퍼스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씩 나오고 있고 명절 이후에는 다시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연휴 끝까지 안전 유의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